바로바로 대답이 같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호 교수님의 단어풀이에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법의학이 아니라 라틴어 맞아요. 언어학 전공이신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라틴어에서 많이 기원이 있었는지. 사실 뭐 예상 문제를 혹시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어휘를 정리해 오시는 건 아닌지. 그런 이제 버릇이 든 거죠.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는 뭐지?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보고 그게 이제 하나의 책을 보는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하신 그 많은 라틴어들 중에 이건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건 좀 이건 좀 힙했다. 내가 나 때문에 못 산다. 아좀 멋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런 거 없었어요. 뭐 멋있는 걸 떠나서 멋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플라톤 할 때 그런 걸 느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많이 알고 있지만 아리스토클레스는 잘 몰라요. 어떤 클래스? 그 사람은 플라톤이에요. 어? 플라톤의 원래 이름이 아리스토클라스예요. 원래 본명이. 근데 이 사람이 올림픽 경기 나가서 레슬링을 4연패를 해요. 아 플라톤이요? 그래서 어깨가 떡 벌어졌다. 플랫하다는 뜻에서 그래서 플라톤이에요. 어깨가 플랫하다. 플랫. 와. 실은 우리는 지금 아리스토클레스라는 유명한 철학자를 야 떡대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와. 포렌식이라는 것은 법정을 뜻해요. 포렌식이 원래 법정이에요. 포럼이 법정이거든요. 라틴어로. 우리가 이제 부검이란 라틴어가 오톱시예요. 오토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셀프, 자동이란 뜻이잖아요. 옵시는 본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부검이란 뜻이. 부검이란 말이 시신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디멘시아라는 표현이 D가 없다라는 뜻이고 라틴어죠. 멘트는 멘탈이니까 정신이고 뒤에 이해하는 질병이란 뜻이에요. 정신이 없는 이런 질병을 이제 디멘시아.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어리석을 치자와 어리석을 매자를 써서 어리석은 어린애처럼 이렇게 치매를 써서 정신의학과에서는 치매란다는 비인격적 단어다. 그리고 우리가 인지 장애가 발달하고 있다고 보자. 이렇게 이제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도 그 얘기를 안 길래 이거 나만 계속 써먹어야지 이러고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으면 갑자기 어원을 딱 짚어주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제 주변 사람들은 그거 다 준비해 오는 거냐. 네, 뭔가 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아니잖아요, 진짜. 아닌 게 소름이죠.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이 교수님 이 주제를 듣고서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셨어요? 참 저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제 동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동료? 이 동료는 제가 97년부터 만났죠. 이게 우리 이제 국과수,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이죠. 네. 거기에서 법과학부에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는 동료예요. 유전자 분석이면 우리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DNA. 그렇죠, DNA죠. 네, 네.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제 실명을 해야 네, 되네. 네, 네.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예. 자랑스러운 일을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지금 사랑하는 인간이에요. 네, 조남수 박사거든요. 네. 저는 국가수에 97년에 입사해서 유전자 분석과에서 유전자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남수라고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의뢰되는 증거물에서 제 DNA 분석을 통해서 범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 교수님은 거의 제 입사 초기에 같이 일하는 동료로서 항상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형님이셨던 분이라서 이호 선생님께서 조남수 박사님을 내가 사랑하는 인간으로 뽑아주셨어요. 혹시 소재가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닌가? 거기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 감사하긴 한데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멋있는 어투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튼 고마울 따름입니다. 네. 일에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직업 윤리가 네. 또 그런 속에서 사랑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이 파편화되고 어떻게 보면 단순화되고 이런 것이 전문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전문화되는 것은 옆 경계선을 모르잖아요. 옆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난 이 영역에만 할 거야. 네. 이렇게만 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도 실은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게 독가스를 만든 화학자가 있고 인체 실험을 했던 의사가 있고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그 샤워실에 집어넣은 사람만 있고
죽은 유대인에서 옷을 벗겼던 사람이고 네.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를 몰라요. 파편화됐기 때문에. 결국은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대로 악의 평범성에서는 각자가 그 위치에서 생각을 멈췄기 때문에 악이다. 네. 악은 참 평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도 국가수 내에서 법과학부나 법생물학이나 이런 쪽은 주어진 샘플에 대한 DNA만 보내면 돼요. 거기에서 끝나버리면 서로의 영역이 참 깔끔한 것 같지만 이 제 동료는 이제 굉장히 궁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97년도, 8년도 때는 강간 사건 각 경찰서별로 오죠. 국가수는 해당 경찰서에 보내기만 하면 돼요. 유전자 분석을 잘 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자기 컴퓨터로 쭉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광주 서부경찰서든 전주에는 경찰서든 모아서 그거에 대한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범인은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했고 동일 범위입니다. 라고 스스로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공조 수사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관할 어떤 영역이 그렇죠. 있고, 네. 어떤 사건을 해결했을 때는 성과를 갖고 다투는 거고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 정보 공유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범인이 예를 들자면 이쪽 경찰서에서 몇 건의 강간 사건이 있었다 치면 자기는 못 잡고 있는데 다른 경찰서에 있는 건하고 맞추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유전자 분석을 했던 이 사람은 연결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자기 영역에서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건들을 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랑 처음 98년도 만날 때는 막 국가수 돌아서 15였어요. 한 6개월 정도 15 생활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그 당시 광주 국가수는 굉장히 시골에 있었어요. 시골 분교. 폐교된 맞아. 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완전한 문화생활이란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그 죽순 캐러 다니고 시간 나면 죽순이요? 왜냐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죽순을 캐고 황소개구리를 잡고 황소개구리는 어떤 용도로 황소개구리 왜 잡죠? 잡죠? 잡아서 드시는 말해도 거죠. 되나요? 잡아서 드시는 황소개구리 거죠. 그 당시에는 황소개구리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네, 그냥 맞아요. 잡아서 드시는 황소개구리 거죠. 멸종시킨 건 우리예요. 국가수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삼지창 만들어서 황소개구리 잡아서 외래종을 뜯어서 척결하시고 외세를 척결하시고 황소개구리한테 죽어. 아니 근데 몇 마리나 드셨길래 전국의 황소개구리. 아니 일 때는 울지 않아요. 황소개구리. 멸종된 게 아니라 무서워서 조용히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아주 시골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해가지고 사건들을 풀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승진해서 대전 국가수로 발령이 나요. 대전 국가수에서는 어떤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청주에서 모 식당 여 종업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어요. 네. 칼에 찔려 사망을 했는데 경찰은 단서가 없습니다. 지문도 없고. 근데 너무 단서가 없으니까 가서 이렇게 현장을 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대로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죠, 반찬이. 그중에 깍두기 하나가 베어먹은 자국이 있어요. 그 깍두기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단면에서 DNA를 추출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단서가 풀렸죠. 네. 그래서 그 해당 경찰서에 주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네.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그렇죠. 같은 이게 사람 누구의 DNA인지 맞아야 알아야 되니까. 되니까. 결국 또 대조해야 될 사람을 데려와야 될 큰 숙제가 또 하나 남는 거죠. 그렇게 미국에 빠져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형사가 찾아와요. 전함수 박사한테.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아까 국리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뭘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X 염색체가 있고 Y 염색체가 있잖아요. Y는 아버지한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Y 염색체가 부계 쪽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데이터가 들어온 걸 가지고 YSDR이라고 하는데
Y 염색체에서 독특한 성씨의 유전자를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성씨의 YSTR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발표는 할 수 없어요, 공식적으로. 네네. 그러나 자기가 그건 정리하고 있었죠. 비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네. 형사가 하도 단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것은 H 성씨를 가진 이런 쪽 같은데 그런데 이제 특히 국밥집 쪽에 그 범인이 사용했을 걸로 보이는 자전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올 정도면 반경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반경 내에 있던 약간 의심스러운 사람들 있죠. 네네. 그리고 H 성 중에.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 용의선상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YSTR로 가서 그런 갖다 해보니까 딱 범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처음에요. 성씨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쓰여져야 된다면 자료를 객관화시켜 모아본다는 거죠. 실은.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범인을 잡아요. 네. 이게 전문 영역을 보면서 전문화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일을 내가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고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고 우리는 동일한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나의 하는 일이 결국은 전체적인 윤곽 속에서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를 굳건히 지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남수라는 그 박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회의 안전망은 어디선가 거대한 거인이 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작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맡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은 이 어떤 하나의 일로 태어난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자기 책임의식을 느끼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전문가적인 영역의 사랑도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분야에서 나 이분은 동료지만 내가 진짜 존경스럽다.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편집 감독님 너무 존경해요. 제가 친절한 금자씨 때부터 쭉 함께 해온 네. 분이고요. 시나리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잘 짚어주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부터 너무 존경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영화 편집을 하면 사실 시나리오랑 어떻게 다르게 편집이 되는지 잘 보이잖아요. 어떤 부분은 정말 세련되게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컷의 순서가 바뀌면 이게 더 웃겨. 70%의 사람들이 웃을 거야. 하지만 이걸 뒤에 조금 늦게 해놔. 그러면 한 30%만 웃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더 세련돼 있어. 이 앞에 많이 웃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30%만 웃어도 된다. 근데 저는 이런 가르침들이 경험에서밖에 나오는 거잖아요. 멋있다.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똑같은 컷이라도 컷의 길이를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죠. 되게 다르게 느낄 수 있거든요. 뒤에가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런 종류의 배움이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거잖아요. 인격을 통해서 온다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어디서 인터넷에서 읽거나 책에서 읽거나 그렇죠. 이런 배움이 그건 아니죠. 아니라 사람한테만 들어있고 실제죠.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이렇게 음향 하시는 거기서도 얘기하셨지만 특히 엔지니어, 사운드 엔지니어들은 가사를 쓰고 노래를 녹음하고 이런 걸 가창하는 사람들이랑은 또 완전히 다른 되게 공학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그 모든 음악의 결과물들이 사실은 이분들의 노고가 엄청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희는 예를 들면 피드백을 들을 때도 막 이게 뭐 저역대가 고역대가 이렇게 하다보다는 뭐 이게 좀 플랫하다든지 아니면 좀 공간감을 좀 넣어달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추상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래서 피드백 할 때 최대한 뭔가 좀 잘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어쨌든 막 되게 그냥 이거 좀 뭔가 좀 사운드가 좀 뭔가 좀 땡땡하게 좀 이렇게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어렵죠. 예, 예. 표현이. 어떻게 좀 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막 샤하고 막 이렇게 땡 하다가 이렇게 팍 터지고 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어쨌든 뭔가 정확한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클라이언트로서도 좀 책임감을 가지는 네. 분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럼 교수님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신 이 조남수 박사님 옆에서 이제 동료로서 사실 우리 이런 분들이 옆에서 굉장히 든든하잖아요. 네. 네. 실제로는 어떠셨는지 이 조남수 박사님을 보고. 굉장히 샤이해요. 어디 나서는 걸 좀 싫어하고 샤이하시고. 예, 예. 정이 많고.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사이니까 직위라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것을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굳이 경쟁해서 예, 예. 내가 더 뭐 이런 건 없고 내가 지금 이걸로 한 걸로 난 만족하는 거고 보람을 느끼고 있고 우리가 노하우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보잖아요. 그건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네. 요즘은 저는 쓰는 단어가 노후라는 표현을 해요. 노후. 누구?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기업 회사가 기존의 공장을 좀 인건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최신식으로 했어요. 네. 아주 정말 자동 공정으로. 그러나 불량품이 더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더 낮게 했는데. 그래서 따져보니까 실은 그전의 공장에서는 한 사람이 그 틈을 메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 이 틈을 자연스럽게 메꾸고 있어서 이건 의미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설계를 했던 거죠. 결국은 누군가는 이 사회에서 전문화되는 세계 속에서 그 사이의 간극을 스스로 메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우리는 공동체에서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노하우보다는 이제 그 조직의 관리나 누가를 할 때는 노후를 찾아야 된다 우리는. 누가 메꾸고 있을까 우리가 볼 그런 때. 분들이 어떤 본인의 일에 대한 사명감이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있으니까 그 간극이 보이지 않고. 그렇죠.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걸 보죠. 예, 맞아요. 우리는 또 평범한 일상이 멈췄을 때 비로소 그게 있었구나.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지탱하고. 퍼즐을 맞추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구나. 근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분이 오늘 네. 예 조남수 박사님. 네. 너무 예. 감사님. 저를요? 네. 항상 요즘은 좀 그런 것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같이 했던 거지 저 혼자서 했던 일은 아니거든요. 아마 국가수에서 일하는 저하고 같이 일했던 유전자 분석하는 동료들은 진짜 열과 성의로 일을 했고요. 저보다 사실 능력도 더 좋습니다. 이호 교수님도 굉장히 대단하셨고요. 뭐 죽은 자들의 변호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셔서 지금까지도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의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를 찾았어요. 히포크라테스 하면 정말 제가 아는 건 히포크라테스 선서밖에 없어요. 내용도 모르고 심지어. 똑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뭔가 의학을 처음 만드신 분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병원에서도 그 사람이 왜 의사의 선서에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런 이유를 몰라요. 얼마나 옛날 사람이죠? 그때 그리스 달력을 따져보면 이 사람 460년. 이게 이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으로부터 독립시켰다. 이게 의학을 독립시켰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다 신으로부터 미움을 받았거나 네. 신에 의한 형벌이고 신한테 기도를 드려야 되고 신전에 와서 표를 해야 되고 나으면 신한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럼 예전에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다. 신한테 가서 기도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히포크라테스는 뭐랬냐면 이게 신이 아니고 어떤 증상은 분명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잘 찾으면 치료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원인이 동일한 증상을 발현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신으로부터 의학을 분리시키는 독립선언을 한 사람이고 최초로 인간학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봤다 이제 드죠. 네. 그럼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증상이 나타나는 건 우리 스스로의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형태가 있다. 네. 그것이 환경적인 것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뭐 물이나 공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일 수도 있고 그 원인을 몰라서 우리는 막연히 신한테 물어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고민하는 건 보이는 증상에서 보이지 않는 인체를 해석하려고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해요. 해부 안 했어요? 못하죠. 아, 그때는 해부를 해부는 못했군요. 근대에 와서 겨우 그래요. 그 당시는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찰하기 위해서 환자의 똥을 먹어요. 환자의 똥도 먹고 콧물도 먹어보고 고름도 먹어보고 그리고 제자들도 먹게 해요. 와 대단하다. 과학이네. 나만 맛보고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자 이 맛이야 이 환자 이 질환은 이 일관성을 갖는 거죠. 사실 그러면 저는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도대체 정확히 뭔가 뭐고 선서 의사가들이 그렇게 그리고 하시나. 그리고 왜 시작된 건가요? 그건 이제 뭐냐면 Oath of Hippocrates. 지금 선서는 쉽게 말씀드려서 제네바 선언이라고 해요, 실은. 네. 거기에는 인류에 대한 얘기, 인류애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고 1948년도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때 끔찍한 인류의 만행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또 의사들의 약품 개발도 있었고 관여된 바도 있고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이 됐던 뭐 선서가 됐던 이런 것들 그 당시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서양 의학은 히포크라테스를 원점으로 삼으니까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또 공격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일부 가져오고 기독교적인 윤리나 뭐 이런 것도 들어온 거죠. 그래서 실은 원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계약서예요. 계약서요? 그 어떻게 보면 노예 계약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 뭔가 윤리적인 서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서라는 건 뭐냐면 날 탓하지 마라 뭐 이런. 내가 갑이야 뭐 이런 건가요? 동의했다. 우리가 계약서를 왜 써요? 그러니까 이걸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너한테 주지 않을 거야. 너한테 내가 치료해주지 안 된다는 않겠다. 건 환자한테 받는 거군요. 아닙니다. 동료 의사끼리. 동료 의사끼리?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잖아요. 국가가 의대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 어떤 집은 설사를 잘 고치는 기술을 가진 집이 하나 있어요. 네네. 네네. 어떤 안지를 잘 고치는 그러니까 간의 비기예요. 다 하나씩 한 질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가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아과, 뭐 안면외과, 정형외과, 뭐. 뼈 부러진 거 잘하는 집안 뭐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의사가 명망을 얻으려면 그 수턱에 많은 집을 돌아다니면서 얻어야 돼요. 내가 또 검증해봐야 되고 지금도 마치 어디 청국장집 가면 네. 뭐 레시피 안 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느 집은 뭐 하나만 갖고 평생 3대가 맞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가서 우리 심 박사님한테 뭐 좀 알려달라고 하면 심 박사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어?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의 신, 희계의 아이라는 뭐 건강의 신, 이 신, 남신, 여신 모든 신을 걸고 맹세를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제자가 되겠다 네, 이런 난 당신을 제자가 되겠다. 부모와 똑같이 여길 것이고,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나 돈 얼마든지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학? 왜냐면 말싸는 몰입하셨네. 박사님 과몰입하신 거 몸이 같은데요?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지금 계약서 쓰려고요. 당신이 곤란하면 내 돈을 얼마든지 드리고, 저한테 혈연이 아니면서도 나한테 알려주는 거잖아요. 향후에 당신의 자식이 알려달라고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또 내가 또 선서를 하라고 내가 하듯이 이 선서를 받지 않고 증서와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그럼 앞으로 누구를 가르치냐면 저는 제 자식과 당신의 집안 자식과 이 선서를 내 앞에 돈을 내고 한 사람 외에는 절대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르친다,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친다가 있어요. 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의술이 전파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 선언을 한 우리의 공감대를 가진 사람 환자를 위해서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문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사람을 낫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널리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표준화시키고 싶었던 거. 그렇네요.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의 의대를 만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런 선서를 한 아스클레피오스 후손이고 히포크라테스 학파야 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아스클레피오스의 후예라고 하셨는데 뭐 히포크라테스가 원래는 뭐 아주 뭐죠?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왜 이렇게 뭔 스가 많아? 아스클레피오스 후예가 아니에요? 그게 네. 신화의 아폴론의 아들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고 근데 실은 테살리아 지역에 살았던 명이에요. 근데 그걸 아스클레피오스가? 신격화 시켜버린 거죠. 그 사람이 지금 의술의 신이라는 사람인 그렇죠. 거죠? 지팡이 갖고 있는. 그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얘기했다는 게 거기 바로 나오는 그거죠. 거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뭐라 그랬지?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했던 수수께끼 같은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너 자신의 알라밖에 모르는데 저는? 나도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빚진 닭.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뭐를 닭 갚아라. 한 마리를 뭐 빚졌으니까 한 마리를 갚아라 뭐. 그러니까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게요. 아, 근데 그것이 제가 보면 소크라테스는 평생을 절제하고 검소하고 누구한테 신세를 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신세 진 게 독약을 먹었어요. 근데 왜 그 약은- 신세를 진 거예요? 그게? 그 약의 효과가 좋아요. 고통 없이 죽게. 사약을 사약을 먹었는데 야 드디어 발가락부터 서서 마이병가 오면서 이제 곧 갈 것 같아. 자 이 약값은 치러야지. 이 약을 준 그 신자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나는 이제 영원한 영생한 영혼의 세계로 갈 거야. 제가 해석할 때는.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을 딱 처리를 하고 간 거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한 분이에요. 훨씬 멋진데? 아주 깔끔해요. 그렇게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네. 의술의 신으로 신격화돼 버리니까 어떤 형태로든 아스클레피오스 집안이어야 돼요. 아스클레피오스를 팔지 않으면 일차 안 먹혀요. 현실적이네. 되게 현실적인 얘기네요. 명성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아까 전집에서도 보면 절대 치료 불가능한 환자를 건드리지 마라. 왜냐면 치료하는 척했다 이게 안 나오면 너의 명성에 흠이 가니까. 그리고 의사의 최대의 불이익은 불명예다. 돈이 아니고 다른 의사를 폄하하지 마라. 그건 네가 나약하다는 표시다. 의사는 수사학, 말하는 언변을 배워라. 또는 진료실의 매너랄지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되며 당당해야 되고 되게 현실적인 조언들이 막 그러니까 들어가 의사를 있는. 위한 실용서군요. 실용서. 그렇죠. 의학에 대한 어떤 좋은 책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70권이나 되는 거군요. 근데 그 적을 게 70권이 너무 많아. 히포크라테스가 레토릭, 수사학이 중요하다. 의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약을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신뢰감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환자들에게 이렇게 너의 병은 나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믿음을 적절히 주고. 잘 설명을 해주면 그렇죠. 자연 치유 효과 같은 것들로 나을 그럼요.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의 그렇죠. 수사학이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도 그런 게 우리 병원에 가면은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이게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건지 괜한 그런 더 게 알고 들 때가 싶은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어떤 의사분들 만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맞아요.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걸 듣고 나면은 플라시보 효과일 수 있지만 뭔가 좀 나아지는 느낌도 들고 마음이 편안하죠 일단. 그게 커요. 자동차를 몰고 가서 주유소 가서 경유차인데 몰래 가솔린을 넣어요. 그럼 차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네. 우리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차예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그런 심리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자 문화에서도 네. 제일 명의의 기준을 네.
1, 9, 2, 족, 3약, 4기 그래요. 첫 번째가 입, 두 번째가 발, 세 번째가 약, 네 번째가 기술. 왜 입과 발이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를 말로 어루만질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건 환자 본인만 아시죠. 옆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로 공감해줘야 1차 신뢰가 생겨요. 맞아요. 가서 그다음에- 많이 아프셨겠네요. 네, 이 말 맞아, 한 번 맞아, 들으면 벌써 마음이 놓이잖아요. 두 번째가 족은 아까 지팡이 부지런함. 계속 내가 돌아다니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혈액은 빼갔는데 피를 팔아먹나 뭐했나 알려주지도 않고 뭐 검사 좀 하는데 근데 부지런히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맞아요. 우선 판독 나기 전에 제가 봤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함 그다음에 새로운 약을 쓰고 새로운 기술을 쓰는 건데 이 순서가 좀 바뀐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우리가 뭐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특히 종합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목을 메고 가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저한테 모든 목 맨다는 얘기를 하시면 법의학자는 상당히 그분에게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내 그렇죠.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그렇죠. 보이고 진짜 의사 선생님 이렇게 되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참고로 우리가 이제 클리닉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무슨 클리닉 뭐 하잖아요. 그 클리닉이라는 것이 그 디클라인, 리클라인 이게 좀 기울어졌다는 표현이죠. 네. 몸을 벽에 기대고 누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침상,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머리맡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클리닉이거든요. 이 환자의 머리맡에서 계속 같이 기도하는 자는 대화를 하는 것이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피부 클리닉이 아니네요. 좀 다른데 그거랑? 피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드름이 너무 많아요. 수면 클리닉, 코골이 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근데 의학 공부하실 때 그런 라틴어랑 그리스어를 배우시나요? 따로 공부하셨겠죠. 따로 공부하신 공부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이 단어에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던지는 함의가 있을 것이다. 의학 용어에 굉장히 많은 라틴어가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거죠, 자꾸. 그래서 진짜 오늘 유독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재밌고 좋은 얘기를 내가 돈을 받고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그럼 돈을 받지 마세요. 아니야. 돈 받아야 돼. 재방료도 받고 다 받아. 이 영화로 만든다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생각해봤는데 그 영화로 한다면 영화니까 가상일 수 있잖아요. 아까 그 소크라테스의 그 의문의 말도 다 해결된 결말이 떠올랐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감옥에서 죽을 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사실은 변장하고 들어온 히포크라테스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히포크라테스 이 망토를 후드티를 항상 입고 다녔어요. 아 그때 후드티가 네, 이제 항상 망토를. 그래서 권위의 와가지고 상징. 마지막에 설득한 거죠. 평소 친분이던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죽을 필요 없다. 근데 이제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거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화국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럼 약이나 좀 좋은 거 달라. 네.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가 그럼 이걸 드시게 하고서 약을 타도 주니까 먹으면서 그래 뭐 당신도 왔으니 그 의술의 신에게 닭 한 마리 내 이름으로 하나 보내드리게 하고 막 먹고 죽은 게 아닌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는 것을 보고 히포크라테스는 역시 정치의 무상함, 그렇죠. 세상의 무상함. 나는 역시 사람을 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선서에 그랬 써 있어요. 나는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음에 이른 약을 주지 않을 것이며 그걸 처방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독약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후회하면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막으로 다시는 이런 나레이션이 일을 하지 깔리면서 저 멀리 북쪽이 테살리아로 떠나는 히포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딱 뭐 이런 거 제일 마지막에 동시녹음 뭐 김영하 이런 이렇게 작가 김영하 각색 김영하 이래가지고 역시 소설 같구나. 진짜 벌써 본 것 이야기의 같아요, 이 상상력이 영화를. 네, 아유 정말 옆에서 뭐 새로이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싶은 상이 있으시다면 그렇죠. 이제 우리 교수님 뭐 이그 노벨상이 있듯이 다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네네. 뭐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돌아가신 분. 예를 들어서 하늘을 좀 날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헬륨 풍선을 40몇 개를 불어요. 가스를 그 의자에 묶어서 친구들이 줄을 놓으면 잠깐 올라가서 한 10m 정도 있다가 구경 좀 하고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저런. 근데 이 사람 4km 올라. 네네네. 너무 그래서- 많이 묶었어. 그래서 비행사가 봐요. 조종사. 그럼 공항 죽지 근처에서. 않나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총으로 하나씩 터트려서 내려올 내려오려고 생각이었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착지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 관제탑에 신고가 되고 경찰 오니까 그걸 하나씩 터트려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인상의 후보는 못했어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도 될수 것들인데 없네. 실은 그걸 보면 좀 희화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조롱하는 것들도 많이 써 있고 그러는데 실은 이제 죽음을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도 실은 불편한 일이고요. 이제 왜 다윈상인가 하고 봤더니 뭐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유전자는 남으면 안 된다. 도태돼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왜 여기에 다윈의 이름을 쓰는지 또 이제 다윈의 본인은 그 상이 자기 이름 본인도 억울할 거예요, 지금 이런 그런 거 네, 싫어할 것 당연히. 같아요. 뭐랄까 조롱에 가까운 이그 노벨상과는 많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윈상은 그걸 보다가 가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안전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그런 시스템 하에 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사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보니 이렇게 불안한 사회였어 우리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니 법칙이라고 네. 1대 29대 300 그러잖아요. 네. 하나의 큰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보다 좀 적은 것이 29건 정도 미리 발생하고 더 작은 것은 한 300건 정도 미리 발생한다. 굉장히 고도화되고 안전한 사회는 300건 때 이미 캐치가 되죠. 그런 것들을 단발성으로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었던 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 사람들이 부주의했어. 거봐 왜 그러지 저 말라고 사람들이 했었어. 바보라서 그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원래가 불안전한 시스템에서 우리 대신 희생한 사람이에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그 희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발생하지 않도록 교훈을 뽑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기록이고 남아야 어디가 매뉴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인상은 막 사망이고 뭐 그건 약간 흥미 위주가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공론회장을 한번 인터넷으로 만들어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바꾼 것들도 생길 수 있죠. 이제 이걸 배우려고 제가 호주로 이제 교환 교수로 갔었는데 멜번에 큰 차, 쓰레기차가 후진하면서 어린애를 친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럼 보니까 운전석에선 뒤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럼 이건 에러잖아요. 네. 우리가 잘못 고안한 거지. 예. 그래서 권고를 내보냅니다. 헤비비클 큰 차량은 후진 기어는 무조건 소리가 나게끔 해라. 이게 이제 하나의 개선 사항. 그래서 빠라바라바라바라 이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 어린애들이 이제 학교 갔다가 와서 빨리 자전거 놓고 놀러 가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서 차고에다 넣고 이걸 딱 하다가 헬멧이 걸려요. 틈에. 대롱대롱 매달 때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급한 마음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틀 수 있는 그 고안해라, 이 기구를. 어린애들이 응급 상황에서 이거 헬멧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 요걸 고안해내라 하고 용역을 주고.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 발생하면 요걸 그냥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고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와이파이가 잘 터지고 뭐 이런 게 선진 문화가 아니고 사람이 소중한 사회죠. 이게 선진 문화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용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잘 살게 되면은 그 비용을 이제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국력이 강해지고 더 부유해질수록 점점 더 이 안전 비용을 지불해야 할 거기 때문에 더 약간 비효율적이고 더 불편한 사회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만약에 정말 다윈 상황이 아니라 정말 뭐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에서든 사실 이런 거를 이렇게 정말 훨씬 더 건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상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을 만약에 교수님이 만드신다면 그 상의 이름은 뭘까요? 고민을 좀 많이 봤어요. 제가 이름 붙인 것은 식겁상이에요. 식겁했어요. 와 이런 일이 발생해. 나 죽을 뻔했어.
이제 니어미스인데 네. 실은 니어미스라고 해서 발생하기 직전. 니어미스. 네. 네. 근데 그래도 저는 한글로 이제 식겁상인데 우리가 욜로는 있잖아요. 네. 서울대 교수님 말씀하신 게 요도거든요. You only die once. You only live once에서 You only die once. 너는 단 한 번 죽는다. 의미 있게 살아라. 이런 뜻이 있어서 그랬더니 우리 한글말로는 좀 요도 이래서 좀 애매한데 네. 그거 가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가시는군요. 근데 제 생각은 제일 위에 우리가 뭐 인지하지 못했던 허점에 함정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자. 요도상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근데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엇이 불씨를 땡겼고 어떻게 소멸이 된 거지? 네. 또 그것이 지금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죠. 마녀사장의 계기, 예. 시작.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네, 없어요. 그러게요.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누군가 특정되는 인물이 있다는 얘긴데. 우선은 마녀를 잡는 망치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마녀를 잡는 망치. 이것은 마녀를 식별하는 요령부터 어떻게 재판하고 어떻게 처형하고 다 써놓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바로 하인리 크라머라는 사람이에요. 하인리히 크라머. 크라머는 어떤 놈입니까? 이 사람은 수도사거든요. 그리고 성직자예요. 예. 근데 이제 하인리 크라머는 1200년경에 교황이 발표한 이단 신문자, 이단 재판을 종교 재판을 했던 신문관으로 임명돼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단 심판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문제는 워낙 처음 학생 때도 교우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는 않았대요. 다툼이 심하고 집요했고 그래서 친구를 그 학칙의 위반이라고 고발하기도 하고 권력 지향적이고 어떤 그 삐뚤어진 성향이 이단 심판자로 임명이 됐던 것 같아요.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네네. 제거하고 싶어. 나 외에는 옳지 않아요. 어우. 그런데 이크라마라는 사람이 한 도시를 가게 돼요. 네. 인스부르크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한 여성을 이제 마녀로 지목을 해요. 저 이단이다. 왜 마녀를 꺼내든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있었다가 갑자기 마녀로 넘어간 그건 거잖아요. 뭐냐면 이게 이단이라는 뜻은 하느님을 믿는다면 하느님의 반대 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악마죠. 예. 그러니까 이 악마의 그룹 속에 마녀도 있다. 그리고 페미닌, 피메일 그러잖아요. 여성 페미나, 네. 페미니즘 그러죠. FE는 신앙이란 뜻이고 마이너스는 적다는 거죠. 페미나는 적다? 신앙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원래 신앙심이 적고 악마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이들을 마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녀를 척결해야 되는 것이 악마의 싸움에서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크라머라는 사람이 이제 헬레나라는 그 여성인데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마녀다. 악마에 씌운 것 같다. 왜냐하면 남편이 바람 피우는 상대 여성을 아프게 했다. 또 네? 남편하고 이제 바람을 피우는 내연 관계인 여자를 아프게 주술을 걸었다. 저주를 한 거죠. 저주를. 또 하나는 이 여성이 어떤 기사를 좋아했는데 그 기사한테 또 저주를 내렸다. 이게 이제 고소의 의미예요. 고발을 한. 또 이 사람이 한 30명 정도 다시 같이 고발했거든요. 이게 그 인스부르크 주교랑 종교재판관들이 심판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 수도사가 얘기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교가 너 이 도시를 떠나라. 이상한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추방을 해버려요. 그럼 크라머가 화가 나죠. 크라머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이 사람을 용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마녀를 식별하는 방법 재판에 이 책을 써가지고 마녀를 잡는 망치
라는 이름으로 책을 낸 거예요. 근데 크라마가 얼마나 교활하냐면 자콥 스프랭거라는 사람, 공동저자거든요. 이 야콥 스프랭거라는 사람이 그 쾰른 대학의 신학부의 학장이에요. 아 예. 그런데 공저 앞에 일저자에 이 학장을 넣어요. 보통 자기가 앞에 와가지고 알파벳 순서대로 가면 하이니 크라마가 먼저 와야 돼요. 제이콥 스프랭거보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세워요, 학장을. 그 사람이 더 권위가 있고 그렇죠. 유명하니까. 그렇게 하고 자기 뒤로 약간 빠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시에서 쫓겨나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창피하기도 했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권위를 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황 칙서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이게 권위가 딱 생겨버렸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배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1486년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가 막힌 해예요. 인쇄술이 나옵니다. 구텐베르크에. 그렇죠. 벌써 시작했구나. 그래서 인쇄술이 딱 생겨버리니까 동시에 몇백 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한 29판 정도가 생겼고 이게 그래서 스테디셀러예요. 또 하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두껍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읽기 편하게 하려고 큰 전지 같은 것을 18번 접으면 딱 수첩이 돼요. 들고 다니기 편하게. 다이제스트를 만들었나요? 핸드북이죠. 마녀 식별 핸드북. 그 교황청에서는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네. 한 3년 지나서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책이다 라고 교황청이 3년 만에 철회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팔려나가요. 이미 불불처럼 번진 거죠. 크라마 진짜 교활한 찌질이의 노르위에 전 세계가 수백 년 동안 놀아났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마녀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고 마녀를 판별하는 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우선은 신 박사님은 마녀예요. 제가요? 왜냐면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요. 좀 동안이 늙지 않았던 건 이 마녀의 힘을 빌린 판결법에 의하면 판결법에 그렇게 의하면 마녀의 힘을 빌린 거. 아 여기 나와요 그게? 그렇지. 그다음에 너무 김상옥 동안이야. 교수님도 마녀예요. 왜? 왜냐면 지금 내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마녀 그리고 동안이기도 해요. 동안이잖아요. 동안도 있고. 동안이잖아요. 이거 완전 미륵의 관심법 아닌가요? 애들 합시 못하게. 뭐든지. 그러니까 혼잣말로 오늘 좀 뭐 어때? 너 누구랑 얘기했어? 마녀네. 너무 무섭다. 또 날씨가 흐리 콩물콩물 눈 올 것 같은데 너 마녀가 알려줬지. 교수인데 후디 입었어요. 후드. 저러고 빗자루를 탈 거야.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갖다 붙이면 네. 그냥 무조건 구치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속의 심판이 아니죠. 세속의 심판은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우선 가둬놓고 신문을 시작해요. 물어봐요. 언제부터 마녀가 됐죠? 자백을 유도하는 건가요? 아니 마녀라고 봐요. 그냥 기정사실화 해놓고 언제부터 마녀가 되고 마녀 집 연애에 가서 뭘 했지? 뭐 먹었지? 누구를 봤지?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않잖아요. 마녀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말로는 안 돼요. 강한 고통을 줘야 마녀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고문을 해요. 자, 물고문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고문. 네? 물에다 빠뜨리면 물은 정화의식이 있어요. 깨끗하니까. 네. 그럼 손발을 묶습니다. 그러니까 물에다 넣어요. 그럼 마녀는 물을 싫어하니까 뱉거나 빠져나올 거라고 보면 가벼우니까. 근데 못 빠져나올 가라앉죠. 그럼 마녀가 아니죠. 죽었네요.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럼 빠져나오면 마녀죠. 불태워요. 이래 죽구나 죽고 저래 죽고. 이게 마녀 사냥. 이게 항변의 기여나 논리적인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목적이 맞으면 그냥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크라머 씨가 다 적으셨다는 거죠, 책에다가. 도대체 이런 거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고 그 권위를 실어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보면 이게 사업이에요. 잡혀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을 고발한 사람, 끌고 온 사람, 고문한 사람, 심판한 사람, 불 붙인 사람, 땅이 묻은 사람, 이 모든 돈을 이 사람이 내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돈으로 이걸 다 이루어져요. 그 재산을 털어내는 거죠. 그렇죠. 재산을 강탈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남으면 다시 주교나 교황한테.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가난하고 힘없고 혼자 사는 여성이었다가 돈 많은 사람이 타깃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사업처럼 굴러가요. 그러니까 통계가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300년 동안 자행됐다고 하셨는데 네. 도대체 몇 분이나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분은 많게는 뭐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네.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은 900만 명 정도 얘기하고 900만 명이? 어떤 분들은 뭐 10만 명 정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 전체적으로 퍼져서 오랫동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을 때 주로 이제 마녀 사냥의 희생자는 힘없고 나약한 여성. 그런 데서 이제 돈 많은 사람 쪽으로 가게 됐죠. 네. 좀 보면 우리가 희생양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 표현을 교황 바오로 2세가 정식 사과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유대인에 대한 차별, 이단에 대한 심판, 뭐 이민족에 대한 탄압, 또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죄악을. 그래서 이 마녀 사냥에 희생된 여인들은 악마의 종이 아니고 무고한 희생자였음을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정식으로. 정의감이 들 때 좀 네. 조심해요. 네. 이 정의감이 어디서 왔지? 이거 좀 알아봐야 돼요. 네. 내가 어떤 네. 정의감이 들 때 이게 마녀 사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의 정의감을 건드렸을 거예요. 이 마녀들이 우리에게 독을 풀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죽이고 저걸 내버려두면 우리 공동체가 붕괴된다. 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 이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던가 다른 여러 가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정의감을 건드리거든요. 근데 정의를 실현할 매우 쉬운 지금 방법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네. 우리가 어디 모일 필요도 없이 뭐 좋아요만 눌러도 되고 좌표 찍으면 되죠. 뭐 이렇게만 해도 되고 뭐 글 하나만 써도 되는 정말 간단했단 말이에요. 광장에 모일 필요도 없어요. 이제 네, 그 도시락 싸가지고 광장에 가서 화영을 지켜볼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정의감을 실현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사실 정의감이란 말이 이게 뭔가 옳다, 의롭다는 말인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게 있으면 옳지 않은 게 있다는 거라서 그걸 누가 규정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정의감만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어서 그 전두환 정권이 내건 정의사회. 모토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잖아요. 저희 기억나세요? 네. 매일같이 막 집이 사방에 붙어있는 현수막은 다 정의사회 구였지만 네, 그리고 사실 정의롭게 우리가 살거나 행동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거든요. 간단한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책이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네. 정의라는 마약에 쉽게 취하면 안 되고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정의감을 보충해 주는 게 이런 책이에요. 책이 무서운 이유가 사실 이게 내가 하는 게 잘하는 일인가? 이거 옳을까 할 때 자, 이 책을 보면 이 책이 나한테 어떤 이론적 근거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근대 사회란 것도 책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국가를 우리가 믿고 하는 이유는 진짜 몇 장 안 되는 헌법이라는 책에 쓰여 있는 글자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글자로 박아 넣을 수 있으면 그거는 정의의 근본이 되는 어떤 그 옳다는 것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걸 선점하려고 하죠. 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게 책으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이 정의감이 실현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녀 사냥의 네, 경우에는. 무서운 그래서, 책이 된 네, 거죠. 어떤 책이냐에 따라서 맞아요.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그런 되는 점에서 책을 하나 추천하고 싶은데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인데 네. 들어보셨죠? 네, 네, 네. 그게 뭐냐면 공감을 늘 좋다고만 말하잖아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공감을 잘해주고 그렇지만 공감이 폭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편에게만 공감하고. 공감이 폭력이 될 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게만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견에 맞는 사람들의 의견에만 굉장히 공감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확증 편향일 수도 확증 편향들이 막 그걸 더 강화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편한테는 너무 공감하고 막 모금도 잘하고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적에게는 가차없죠. 가차없죠. 훨씬 더 정말 가혹하게 많이 대할 본 것 같아요.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편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적이었으면 있죠. 정말 있죠. 여기 다 있죠. 너무 힘들어. 여기 여기 저기 다 했어.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연결해서 가자면 아까 김상욱 선생님이 책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그 심채경 선생님은 이 책도 책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책처럼 이 책은 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책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간단한 몇 가지로 인간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정의감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상 이치는 간단하고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책은 우리가 나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아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책은 마이클 샌델의 1장부터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율주행차가 안 되는 거라잖아요. 자율주행차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대요. 거리를 다 돌아다닐 수 있지만 윤리적 판단을 맡길 수 없는 거죠. 네. 이게 다 가는데 여기에 어떤 80세 노인이 있고 여기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쳐야만 할 때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늙었다는 이유로 이 80세 노인을 치라고 우리가 그걸 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윤리, 정의 이런 문제에는 간단한 게 하나도 없다. 사실은 진실을 알려면 성실해야 되는데 사실 언제나 진실은 그것이 자연과학일 때조차도 너무나 복잡해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괴물로 하면 떠오른 단어부터 네. 생각을 해보다가 우선은 많이들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게 뭐 생각이 나니까 정신과에서는 그냥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가까운 걸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것은 약간은 도덕적 감정이 없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그 무슨 검사가 있지 않나요? 그 이제 사이코패스를. 사이코패스를 그냥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의 체크리스트가 있긴 있어요. 근데 로버트 헤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네. 임으로. 근데 그게 뭐 표준은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그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총 20개 항목이니까 만점이 40점이 되는 거죠. 보통 25점 정도를 경제성으로 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찾은 사람은 네. 제임스 펠런이라는 제임스 펠런. 뇌신경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사이코패스라고 말을 해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던 기준으로 보면 난 사이코패스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또 책도 써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이코패스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과정으로 사이코패스라고 스스로 선언하게 됐고 네. 또 자기는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가도 또 설명하게 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과학자답네요. 나를 객관화 네, 시키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응. 근데 본인이 사이코패스라는 건 어떻게 해야? 이 재밌어요. 아까 이분이 이제 뇌신경 과학자잖아요.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 2000년에는 성체줄기 세포 가지고 퇴행성 질환의 뇌 기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최초로 논문도 발표하고 각광을 받는 뇌신경 과학자. 예. 이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알츠하이머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알츠하이머를 할 때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있는 뇌 스캔 사진이 있다면 대조군 정상 뇌 스캔 사진도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비교할 수 있잖아요. 정상 뇌 스캔은 어디가 찾을 수 있냐면 내 가족들. 가족들 뭐 인지 기능에 장애가 없으니까 네. 그 가족들 사진을 찍어서 하고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그 전에 바로 자기한테 왔던 검사 의뢰가 온 게 뭐냐면 한 50명 정도 되는 흉측한 사이코패스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뇌 스캔 사진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의 공통적 패턴이 뭐냐 그걸 알려달라. 뇌 스캔 사진을 받아서 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개별적으로. 네. 그래서 이거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네. 젊은 사이코패스 환자들을 보고 거기에서 뇌 기능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이상이 있는 패턴을 발견했어 라는 논문을 낸 거예요. 네. 투고를 하고 그날 저녁에 우연히 이제 알츠하이머를 또 본 거죠. 그럼 자기는 이제 블라인드로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뇌 스캔 사진이 누구 이름이 써 있거나 그러면 내 가족의 이름을 하면 이게 정상이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샘플은 일련 번호만 붙여서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뇌 사진 알츠하이머 환자들 쭉 보는데 하나가 아주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뇌예요. 자기가 찾은 패턴. 네네. 그래서 이게 내가 정리가 안 됐구나. 자기가 정리가 안 돼서 하나가 끼어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거 누구 거냐 번호를 연구원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좀 알려줘. 연구원한테 말해온 거죠. 교수님 겁니다. 야, 충격이었겠다.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난 폭력전과도 없고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뭐 어떤 죄도 저지른 바가 없는데 내가 무슨 사이코패스 말도 안 되지. 다시 알아봐 그러니까 본인 거예요.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 이 범죄자들의 뇌의 공통점은 어떤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뇌를 자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모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가 있고 뒤에는 이제 소뇌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눈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감 능력을 발휘해요. 자 그러면 야 연쇄살인마 그리고 주도 면밀한 살인마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지? 그들은 상대의 통증과 고통을 느끼지 못했을 거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감정적 선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저하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스캔이잖아요. 요 밑에가 없죠. 어머. 이제 전전두 피질 하고 복내측 전전두 피질이 굉장히 검은색 활동을 하지 않는 것들을 나타나요. 이게 기능을 안 해요. 웬일이야? 거기서 이게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 동요가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형적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머. 충격적이었겠다 진짜. 그러나 이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접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바비큐 파티를 하는데 네. 이제 이 과학자의 사촌이 계보학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족보가 있잖아요. 조상을 찾아가는 이런 게 후에마이처럼. 근데 그 동생이 자기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네. 그 책을 보내왔는데 자기의 몇 대 몇 대 가면 근친 살인자가 있어요. 또 폭군이 자기 조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왕이 자기 집안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우리 집안에 이게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보면서 그래 뇌의 기능 저하는 그렇다 치고 그럼 또 이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게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유전자 우리 지놈 만들 때잖아요. 그럼 유전자는 뭐가 있을까? 유전자를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마오라는 건데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뭐 이런 거 듣잖아요. 이것이 분해하는 효소예요. 똑같은 마오 A라는 유전자가 짧은 유전자가 있고 긴 유전자가 있는데 마오 A의 유전자가 짧으면 공격적 성향을 발휘한다고 해서 워리어 진이라고 해요. 전사 유전자라고 해요.
물론 그게 있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사유전자가 또 다른 사이코패스에서 보여지는 뭐 말을 많이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지는 못해요. 네. 아직도 우리는 다 몰라요 이게. 네. 근데 이미 우리는 집안 샘플을 다 갖고 있잖아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마유 유전자가 많아요. 전사 유전자가. 그럼 이 사이코패스가 유전적인 아니, 근데 전사 유전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냥 그건 그냥 유전자에 붙이는 별명이니까요. 예, 워리어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히. 그래서 공격적인 성향을 예, 예. 좀 더 띠게 된다. 이건 뭐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리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뒤에 가는 거 이게 과연 유전적인 것이냐, 네.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걸 지금 우리가 논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뇌기능자의 패턴도 있을 뿐더러 이 전사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뭐가 문제지 나는 문제가 없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야 나도 좀 궁금한데 그럼 뭐가 이 사람들하고 문제지? 나는 차이가 뭐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범죄를 일으킨 35명 가정환경을 한번 볼까? 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5명 보니까 약 70% 이상이 아동학대의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개 아동학대의 기억은 3살 이후거든요. 아. 3살 이전치는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본인은 기억 못 하겠죠.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위로 짐작해도 야 99%는 아동학대가 있었는데? 라고 본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차이잖아요. 그 사이코패스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 사람들은 네. 뇌기능자 패턴도 있고 전사유전자도 있고 그들은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환경적 요인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야 그럼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려면 발이 3개 있는 의자가 돼야 된다. 3가지가 다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That's the second thing. So it's a brain damage, the genetics. The third key thing is abuse. And how that... I analyzed all of them, 5 of which I determined were the brains of psychopaths. 근데 여기에 나타난 사람의 패턴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거 다 있어도 아무런 일을 발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 이론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발표를 하고 났는데 아니 근데 동료들이 자기한테 이 사이코패스 같은 놈 이런 소리 많이 한 거예요 자기한테. 감정을 실어서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자기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던진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검사 전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었었다는 들었는데.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만행을 보면 스스로가 써요 여기다가. 뭐라고 했냐면 폭발물에 제 관심을 붙여갖고 친구들하고 폭발물 해가지고 다른 집 태워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는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잖아. 우리 장난이었잖아. 이게 더 위험한 거 다들 이런 장난을 하지 않나? 이러면서 다들 뭐 남의 집 하나씩은 태워먹잖아. 친구들 데리고 가가지고 설득해가지고 네. 장난을 좀 심하게 치고 또 자기는 임기응변이 뛰어나다고 봐요. 그리고 그냥 유머러스하다고 생각하고.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잘 임기응변이 나는 좋아서 난 그게 잘 풀려났어. 난 악한 일이 평범한 아니고 사람이야. 장난이야. 뭐 장난이었어. 근데 이거는 교수님 해치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까 그 동료들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가족들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진 애들은 어렸을 때도 그 성향을 알 수 있대요. 부모는. 부모가 제일 잘할 잘할 수밖에 수 없지 있죠. 않나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를 돌이켜봐요.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데리고 낚시 다니고 경마장 데리고 다니고 끊임없이 같이 장난을 쳐주고 어머니는 바느질도 알려주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부모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속에서 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삼촌이 약사인데 이렇게 약을 배달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럼 배달을 이 아들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가다가 이제 양로원도 가고 장애인 수용시설도 약 배달도 가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분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본인은 알지만 장애인들을 보면 순간적으로 슬픔이 같이 느껴져요. 어렸을 때 그 아빠의 그 행동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그땐 조건반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분이 쭉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눌러주고 이끌어주고 끌고 갔고 학교 선생님마저도 연극이든 음악이든 스포츠든 무엇이든지 이 애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던 환경이 거예요. 좋았네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쁨 받는 사람 아. 그리고 학교에서 난 뛰어난 성적을 가진 사람
나는 학급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의무스러운 대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난 지극히 평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평범하다. 본성에서는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공감이 학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 공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 감정적 공감이 있어요. 이게 감정적 공감 뭐냐면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같이 울컥해주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지적 공감 뭐냐면 아, 홍수가 나면 저거 어떻게 하지? 저 전쟁 났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슬픔을 느끼진 않아. 이게 미묘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이 책 전체에서 보여져요. 자기가 해부학교실 근무를 할 때 어떤 어린아이가 소녀가 사망을 했어요. 네. 근데 부모가 울고 있는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드레스가 참 이뻐요. 아이고. 드레스가 깔끔하고 이쁘니까 소녀의 죽음을 애도하는 부모 옆에서 드레스가 참 이쁘군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죽음은 아는데 이 부모의 심정은 몰라요 나는. 그리고 가족 친척들의 장례식장에 안 가요. 부위봉투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의미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짜 장례식을 가는 건 같이 공감해 주려고 슬픔을 나누고 애도해주고 서로 힘 북돋아주려고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의미를 못 찾아요. 슬퍼서 가는 게 아니라 슬퍼해야 하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군요. 그러나 참 아버지가 돌아가서 슬프겠구나. 그건 이해는 해요. 머리로 말하자면, 이해하는 예. 거죠. 배워서 아는 공감이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것은 그렇죠. 그럴 수 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공감을 가진 사람은 공감을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쓰면서 페이지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친사회적 사이코패스, 운 좋은 사이코패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결국 뭐냐면 비록 내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사회 규범이 지킬 줄 알고 도덕이 무엇인지 알고 또 남한테 크게 전과를 저지르지 않은 그런 것들은 있다. 네. 그 컨트로버시가 있잖아요. 네이처냐 널처냐 이렇게 표현하는데 태어난 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생리 해부학자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살아. 그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환경은 중요치 않아. 바꿀 수 없어. 굳이 한다면 8대2 정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은 야 5대5야. 네. 태어난 거 반절, 양육 환경이 반절이야. 늘 무지하게 싸웠는데 자기 스스로가 인정한 꼴이 됐잖아요. 그렇네요. 자기 삶으로 증명했네요. 내 삶으로.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 그러면 나는 이 사회에는 사이코패스가 없는 건가? 또 있다면 몇 퍼센트가 있고 왜 존재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여성은 1%, 남성 3% 정도니까 2% 정도 항상 존재해요. 그러면 그 인구의 2%라면은 우리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 현장 안에도 여기도 한 명쯤 꽤 많은 거죠. 한 명 정도 네, 있을 수가 이 중에서 있는 한 명 정도. 이게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저 너무 안 좋은 형질이라면 분명히 진화상 도태돼 버려야죠. 누구도 협조를 안 할 테니까. 예. 근데 왜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나타난 빈도는 2%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인종, 지역을 가더라도. 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유전자 풀은 2%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가운 이성, 냉철한 판단력, 사람을 선동하는 기술. 지금은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 때는 독선적이지만 전시에는 어떨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인이. 전시에는 거리낌 없이 총을 쏠 거야. 네. 나의 주저함이 우리 아군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이 총을 맞고 아플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훌륭한 장군이겠네요. 그렇죠. 또 이 어려운 시기가 되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선동할 거야. 저 너머에 가면 우린 뭐가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연구해서 뭔가를 찾아내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이 있다. 우린 집단 내에 공고의 2%가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가는 이유에는 어떻게 보면 그 소수들이
가장 어려운 인류 역사에서 난관을 뚫고 나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이걸 자꾸 병적이라고 보지 말고 또 그렇게 낙인 찍고 마치 이들만 이제 덜어내면 우리가 속가내듯이 이렇게만 보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래서는 안 되고 여기에는 분명한 사회 환경적 요인도 있고 예. 질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단 내에서 무모할지라도 그런 것을 가져가는 리더 그룹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인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어떤 기능을 하긴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그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최소한의 가치나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다양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양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넓힐 수 있는지를 들은 것 같아서 우리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갈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없다면 진짜 미래 사회에서 그런 유전자를 찾아내서 마이너리티 바로 리포트. 그냥 제거하고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차별을 하는 상황들이 역사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들을 한때는 다 막 색출해 죽이거나 정상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다양성의 범위를 넓혀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사실 공감 못하는 사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어떤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이 아이한테 이 아이 맞춤형으로 세상을 가르치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렇게 하면 주범부터. 이 사회에서 어떤 벌을 받게 돼. 이 사회가 어떤 상벌을 주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알려줘서 그러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냉철하고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어떤 추진력도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면 얘가 우리 인류에 또 기여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는 거예요.